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거창고 직업 선택 10계명을 아시나요? 잠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 승진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상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되게 직업 선택이 아니라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10계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읽어드렸던 거창고 직업 선택의 10계명에 관하여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의 저자이신 강현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창고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읽어드렸어요. 이게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직업 선택이 아니라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뭐 삶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삶의 원칙과 직업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네네네. 거창을 드나들면서 네.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좀 좋은 직업을 잘 선택하기 위한 뭐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네네. 이렇게 좀 뜬금없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그렇죠. 이거 뭐지? 이러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상화를 보면서 여기는 이겁니다. 여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보는 사람 따라 다르고. 예, 그 거창고등학교의 지금의 근간을 이루신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나 원경선 이사장님, 뭐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마치 그런 추상화처럼 그려낸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직업과 삶의 원칙. 관계에 대해서 예.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책에도 쓴 바가 있는 구절이에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이 내용이요.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학생 그 대표가 답사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고3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거창고등학교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와 함께 그 책을 도움을 주신 전성원 선생님이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셨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삶과 직업의 관계를 물어보셔서 이게 아마 제일 적당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사실은 직업에 자연히 녹아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어린 아이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어른들이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너 이 다음에 크면 뭐 될래?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사실은 뭐 될래?라고 물어보지만 그 질문의 속뜻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는 더 큰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뭐 전 뭐 과학자가 될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정규직이 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아무튼 그 삶과 직업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삶의 원칙이 사실은 직업 선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원칙으로 직업을 찾으면 그건 틀림이 없다.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거창고 그를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교하셨던 분들이 개교는 아니에요. 그게 원래 거창고등학교는 있었어요. 근데 폐교 직전에 놓여 있는 맞다, 학교에 맞다. 예, 예. 전용창 선생님이 가셔서 가셔서 다시 이제 부흥을 학교를, 시키신 거죠. 예, 부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 하여간에, 요즘 뭐 예, 거기 뭐 일으킨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거창고가 이제 굉장히 지금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 삶의 의미라든지 어떤 거창고의 프라이드를 얘기해 드려서 되게 너무 왜 거창고 얘기를 이렇게 크게만 하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드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네. 여기도 그냥 고3들이 다니는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럼요. 선생님들이 좀 좋으셔서 선생님들이 좀 좋으시다 특별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을 보고 배우고 그렇죠. 물론 여기도 사실 뭐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학교인데 그렇죠. 입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안학교도 아니에요. 다들 대안학교인지 아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은데 그래서 교육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뭐가 다른 걸까? 아, 그렇죠. 예, 그걸 파헤친 거죠. 그러면 이 거창고 10계명은 누가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도 정리하신 분은 전성은 전 교장 선생님과 도재원 전 교장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친구세요. 같이 그 전영창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폐교 직전에 거창고등학교에 다시 오신 분이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전영창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갔던 신학 박사 1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당시 이름이 대전대학의 부학장 자리에 초빙을 받으셨는데 대전대학이 지금의 한남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 대전대학의 부학장으로 초빙한다라는 편지를 갖고 오셨는데 거기를 안 가고 폐교 직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교실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밤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런 폐교 직전에 거창고등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 전성은 선생님이시고 전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전영창 선생님의 제자분이었어요. 전성은 선생님하고 도재원 선생님은 제자이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인데 이 두 분께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분의 삶과 이분의 교육 철학을 어떻게든 좀 정리해서 계속 우리가 후대에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얼른 정리하자라고 하셔서 전영창 선생님의 어떤 훈화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고 압축하고 정리해서 만든 게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군요. 그렇죠. 모아놓은 건데 하여튼 그게 그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원경선 이사장님이나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의 다 같이 이제 거창 학회를 일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그런 응축된 그런 형태로 10계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거창고 10계명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해요. 지금 아까 뭐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 삶의 증거로 그러니까 대전대 부학장으로 가실 수 있는데 지금 망해가는 거창고로 그렇죠. 가신 것도 그러니까 고생길을 자초하신 그러니까 거죠. 태도로 보여주시는 어마무시하신 분들이신데 이게 참 보기에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쓰신 그 거창고 10계명의 책을 보면 실천의 원천 그런 어떤 뭐 전영창 선생님의 어떤 그런 어마무시한 결단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을 할 수 없는 선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10계명에서도.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쓰신 책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에 보면 그런 어마무시한 선택의 기본에 사랑이라고 좀 쓰셨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그 직업 진로 찾기와 사랑 어떤 너무 생뚱맞은 얘기 같죠. 그렇죠. 제가 네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거창을 처음 내려갔을 때 네네. 저는 이제 마음이 급했죠. 왜냐하면 저는 하던 일이 누군가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이거를 기사로 쓰는 그런 네네.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성비 높게 빨리 짧은 시간을 투입해서 후다닥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막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느긋하게 그 책에 소개된 바 있는 그 안용선 집사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 잠깐 얘기를 내용을 네네. 요약하자면 네네. 그 전쟁통에 아내가 폭격을 맞아서 정신이 조금 그 건강치 않아지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아내를 평생 이렇게 잘 보필하면서 살으신 건데 안영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안용선 선생님이라는 예. 분이 이분이 이제 도재원 교장 선생님의 장인어른 되세요. 또 이렇게든. 예, 다 거창 분들 얘기세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 있겠다. 그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실까? 굉장히 옛날 얘기 같고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본질을 흐리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짠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왜냐하면 안영선 선생님의 와이프분이 폭탄으로 이제 정신을 잃으셨는데 그분을 이제 안영선 그분을 님이 계속 보필하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보필하시고 그러던 중에 안용선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신을 놓친 가운데서도 남편이 없어지니까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만에 뒤따라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줄거리만 압축하면 뭐 그렇죠.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에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요. 네. 이 안용선 선생님이 그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 줄 때, 그러니까 그 정신을 놓친 아내를 이렇게 매일같이 목욕시켜주고 뭐 이렇게 어디든 데려다니고 밥을 먹여주고 이런 보호를 해주는 가운데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네, 이게 이 땡땡땡땡 이 그렇죠. 땡땡땡 이러면서 계속 구박하듯이 너무 심하게만 그렇게 구박하듯이 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건 표현이고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그게 민낯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자기의 책임과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 표본으로 그 안용선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하신 거였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안영선 선생님의 사례가 사랑의 힘이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진로의 차인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도 맨날 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야단을 막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야단을 치고 그렇죠. 나서 애가 자고 나면은 짠하고 미안하고. 미안해서 맨날 아휴, 그러게 좀 왜 잘하지, 이랬어 막 잘하지. 이러면서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고 이러잖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그럼 선생님 그게 직업이랑 삶이랑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죠. 당연히. 그랬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의 목표는 내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사랑을 완수했느냐가 삶의 목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랑의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랑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애끓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빛깔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이 거창고등학교 이 취재를 하면서 배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연민에 가장 가까운 사랑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네, 그러니까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이제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약자에 대한 섬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정신줄을 놓친 그 아내를 모른 척하고 싶지만 차마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래서 이만큼 마음이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너를 보살피는 그런 마음, 그런 외면하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이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궁극의 목표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 이제 그것이 이 직업 선택 10계명에 나타난 가장 근간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직업 선택이라고 한다 보면 보통 개인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나의 미래, 네네. 나의 것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랑이라고 하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연민, 사회에 대한 어떤 발전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야지
이게 좀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맞나요? 선택도 그렇고 그 직업을 내가 삶 속에서 구현할 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그 그렇죠. 남의 범위라는 게 그렇죠. 좀 뭐 낮은 단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조금 더 마음이 작은 사람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그렇죠. 가족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우리 지역 사람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내가 모르는 저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에서 배고파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한 한 조각의 삶을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확장해 나갈수록 더 큰 사랑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 사실 근데 저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찔려요. 아니 진짜 이게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이게 뭐 마치 필연적으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는 대리자의 입장이 되었긴 하지만 전혀 제가 그런 주제가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질문을 이렇게 큰 얘기를 제가 해야만 되는 상황이 닥치면 예. 너무 찔리고 모든 부모의 마음이 네,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아닌데 남의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예, 어려워요 정말. 네, 뭐 거창고에 지금 뭐 전영찬 교장 선생님의 어떤 그 교육처를 압축해놓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거고 네. 그걸 갖다가 선생님은 그렇게 사세요라고 저는 질문하지 맞아요. 않을 거니까. 네, 대리자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그래서 사실은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아주 얕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것도 굉장히 찔려요. 저기 전영찬 선생님이 아이고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냐 이러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책 쓰실 때 공저자가 전성훈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뭐 다 얘기가 그러니까 됐어서. 그것도 이래저래 다 찔려요. 그런데 그 거창고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한 예가 나옵니다. 이제 과기고를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과학고등학교 네. 걔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아이는 정말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성적이 남으니까 솔직히 성적이 더 좋은 그러니까 쉽게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직업을 선택하지 만화가를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10계명의 그 아이의 사례를 한번 대보면 뭐 이런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명예가 이 성적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몇 번에 할 수 있냐면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라든지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지 말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아이 그러니까 이 과학고등학교 아이의 어떤 삶과 대보면 이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에 따르면 이 아이는 만화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네.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 모두 10가지 형태의 계명이잖아요. 10가지로 벌려놨지만 사실 이게 하나로 모으면 좁은 길로 가라라는 그렇죠.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요. 10개도 될 수 있고 100계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느 계명 하나에 그 삶을 적용해 봐야지 사실 그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업선택 10계명을 취재하고 받아들이면서 제 삶에 적용한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매 선택의 순간에서 저는 쉬운 선택이냐 힘든 선택이냐를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쉬워서 하는 일인 것 같으면 그 길은 가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적용을 해요. 지금 그 만화가가 되고자 하는 과학고등학교 아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부분에 제가 같이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만화가는 자기를 찾아오는 그 지망생들에게 만화가가 되면 너무너무 좋아 막 돈도 많이 벌어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만화가가 되면 얼마나 힘들고 막 힘든 얘기만 잔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간대요. 그런데도 그 힘든 얘기를 해주는데도 끝까지 남아있는 애는 이거를 진짜죠. 할 만한 애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얘가 막 어디 저기
다른 거 얘는 춤을 좋아하는 애라서 춤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춤이 정말 좋아서 이 춤을 추게 되면은 앞으로 너의 인생에 펼쳐질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도 하겠다 하면 얘는 정말 춤이 좋은 애예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재능과 공부 잘하는 거를 그 춤의 세계를 통해 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 공부한 게 어디 가지 않아요. 다 버려지지 않고 분명히 아마 얘가 춤의 새 장을 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지금 공부하기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춤추면 재밌고 쉬워 보여. 그래서 내가 이걸 할게. 이건 내 재능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저는 네가 쉬워서 가는 길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좁은 길이 아니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뭔가 새로운 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힘들어도 할까? 아니면 얘가 이게 너무 조건이 좋아서 하는 걸까? 고민해보고 내가 이게 힘들어도 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거는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 10계명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는 저는 제 경우에는 그런 잣대로 판단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으면서 아주 설득력 있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요.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너무 쉬우면 그 자연이 그렇잖아요. 자연 돌아가는 게 이렇게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듯이 분명히 이 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너무 쉽게 선택하면 그때 좌절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도 약간 좀 다 이해가 될 청취하시는 분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가령 아주 이거는 제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이제 사실 대학 입시에서 스펙을 많이 맞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스토리를 스토리 있는 학생부, 스토리 있는 학생부 그걸 만들려고 네네.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대로 생각해요. 그것도 저희 아이한테는 네가 하고 싶은 종류의 자원봉사 일을만 고르려고 하지 말고 너는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이때까지는 더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굳이 자원봉사도 스펙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스토리와 관계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기를 바라면서 하고 가능하면 더 힘든 일을 해봐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의외로 요즘에 아이들 보면 나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 뭐 하고 싶은지 70%가 모르겠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정말 내가 그 많은 걸 해보다 보면은 이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이야 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은근 알고 봤더니 저걸 좋아하는 일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를 자꾸 만나보고 경험해 봐야지 맞아요.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엄마가 옆에서 너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제안하고 이러면 아이는 점점 자기가 어떤 색깔을 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선택할 때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 다양하게 해봐. 그리고 더 힘든 일을 기왕이면 골라봐.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만약에 나중에 입학 사정관이 너는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상한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입학 사정관이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입학 사정관이 아니어서. 안타깝네요. 지금 부모님 얘기를 그러니까 쓰신 책에 그거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성훈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인데 부모는 리더가 아니라고 헬퍼라고 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의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리더가 아니라 도와주는 네. 헬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거창고 10계명을 보면 선택해야 되는 주체가 언제나 학생들이에요. 네, 뭐 네. 가라. 학생이 가는 거거든요. 네. 부모님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솔직히 지금 저 선생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모들이 리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많이 보니까 하죠. 부모를 부모가 더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요즘 그래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런 거 쳐주면 부모 말 절대 듣지 마라라고 쳐보시면 그런 얘기 해본 사회적 리더들이 정말 많으세요. 부모 말 절대 듣지 마라. 저도 그거 한번 저도 쳐보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창고 10계명에 지금 전도사로
전도사로서 전도사. 전도를 하시는 그렇게 여기에 지금 여기저기에 얘기를 하시는 입장에서 학부모를 위한 10계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제 경우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나의 삶을 살아라. 음.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에도 쓴 얘기인데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줌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태도죠. 특히 가치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로 아이들에게 남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앉아봐, 내가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넌 이런 삶을 문자로, 살아야 돼. 예. 문자로. 그렇게 얘기해주면 사실 기억 못해요. 맞아요. 아무 의미 없고. 근데 우리 엄마가 맞아. 이런 선택을 항상 하더라. 난 참 엄마가 싫었어. 라고 하면서 그게 남아요,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간섭하고 개입해서 내 아이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거는 최소한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아이를 만드는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좋은 교육을 하고 싶다면 부모는 내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 저는 예.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진로를 찾으신 그렇죠. 분들이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섭외를 과정이나 뭐 방송 끝나고 뭐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자기의 진로를 잘 찾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진로를 잘 찾아서 그런지 몰랐는데 대부분 잘 찾아서 부모가 가고. 바빠서 간섭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부모의 역할과 헬퍼라는 거 네. 이것도 좀 리더가 되지 말고 헬퍼라는 뜻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오늘 좀 드렸던 방송을 좀 요약을 하자면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놔둬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게 근데 예. 뭐든지 막 정리를 하고 그렇죠. 나면 부담스러우시죠? 이건 아닌데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든 아이든 혹은 누구든 쉬운 선택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선택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가 쥐고 있는 삶이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인 삶이 가장 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뭔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언을 구해요. 엄마 나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답을 알아요, 대충. 왜냐하면 나도 그 나이에 그걸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말해주면 지금 요 고비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이는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이걸 통해 자기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엄마가 선택해줘 버리면 아이는 좋은 그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나는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하지만 넌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네가 결정해라고 반드시 결정권을 아이한테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이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거는 실패로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한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만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나오셨던 분도 하셨는데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학원에 보는 게 편할까? 성적을 안 오르지만 그걸 가만히 두고 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 했을 때 네. 불편한 걸 선택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저는 말을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제일 큰 배려이고 교육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게 해요. 그리고 아이가 실패가 불보듯 뻔한 선택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아이가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흔히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라고 멋있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셨던 분들의 모든 막 방송 내용이 저 생각나는데 그래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 100점을 맞는 아이들은 스토리가 없다.
얘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대요. 그게 진로 교육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그게 안 좋은 결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가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좀 음. 등차가 있는 게 음.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실패의 경험들도 너무나 득이 되는 거니까. 아, 오늘 참 거창고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들의 진로 교육까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희는 방송을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책에 있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걸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뜨끔합니다. 저도 이 부분 읽고 너무 뜨끔했는데요. 전성은 교장 선생님, 거창고 전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지 마라. 너나 잘 살아라. 여기서 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을 망치고 싶으냐? 부부싸움을 해라. 아이들을 더 망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서로를 비하해라. 여기서 서로는 부부관계입니다. 무조건 아이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려라. 부모는 그저 이 아이를 열심히 도와주라고 위탁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삶의 원칙을 찾는 것이 진로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